예, 안녕하십니까. 한빛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은 지금 세 번째 다시 촬영하네요. 녹음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아야 될 전화가 쭉 받았더니 505페이지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손해의 산정 기준, 재산적 손해의 산정 배상액은 물건 기타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나타나는데, 그 평가 가격은 통상가격, 특별가격, 감정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손해는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이행지체세는 지체된 기간 동안의 목적물 사용료가 표준이 될 것이고, 금전이라면 달리 약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법정이자가 될 것이고, 이행불능이면 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가 표준이 될 것이고, 하자 있는 급부를 한 경우라면 하자 없는 목적물과의 시가 차익이 통상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 비재산적 손해 산정 기준, 진료계약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생명, 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해야 된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의 그 재량사항이라는 거, 넓은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의로 할 수는 없다. 자의일 수는 없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시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책임 원인 발생 시설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이 대립하는데, 특히 물건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그 등락이 책임 원인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면 어느 견해에 하더라도 통상손해에 해당할 것이고, 그 등락이 책임 원인 발생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에 따르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니까 특별손해이고, 책임 원인 발생 시설에 의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에 의하면 그 전에 발생한 것이니까 통상손해에 해당할 것이다라는 것. 그 등락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면 어느 견해에 하든 그 사유 이후에 발생한 것이니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준 시점 전에 발생한 것은 통상손해고, 기준 시점 이후에 등락이 있는 경우는 특별손해가 된다. 그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이행불능 시의 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 매도인의 매입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인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 가격이 등기하였다 해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행지체 시의 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 전보 배상에 관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해야 한다는 책임 원인 발생 시설을 따르는 판례도 있고,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 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설을 따르는 판례도 있다. 모두 다 있다는 거. 채무자 이행 거절 시의 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 이행기 전의 이행 거절이면 이행 불능에 준해서 처리할 것이고, 이행 지체 후 이행 거절이면 이행기 후 이행 거절이면 이행 지체에 준해서 처리할 것인데, 거절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절 당시 시가를 표준을 한다는 거.
불법행위 시에 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 원래 그 법 규정상으로는 채권법 총칙이 먼저 규정이 있고 거기에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그 법 규정상으로는 채권법 각치 불법행위 쪽에서 채무 불이행 쪽에 있는 손해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 안 되는 뭐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불법행위 시의 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준 장소, 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 채무이행지의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한다는 것, 과실상계, 손익상계, 중간이득의 공제, 교과서상 채권법 각칙을 먼저 해놨으니까 불법행위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 또는 정대에 대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의 강력한 과실인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 통념상, 신흥성실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과실상계의 요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것, 당연하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실상계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 쪽에 과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채권자, 불법행위라면 피해자 또는 그들과 관련있는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이외에 비용자 또는 수령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거. 과실상계의 효과,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소송 자료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 제한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동그라미 4번,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 시에 외척설에 따라 일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 전액에서 과실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라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여부,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조건이 인정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 이외의 곳에서 판례는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곳이 있다는 것 이미 보고 왔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매도인, 수급인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그때 매도인, 수급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뭐 매도인,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확대 손해 뭐 이런 쪽에 매수인 수급인이 도급인이 관여했다면 과실이 있다든지 뭐 확대 손해를 뭐 묵인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수급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매수인,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이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죠. 본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 적용 안 한다는 거. 수령 지체를 이유로 반대 급부를 청구한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법인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의 수령 지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지급, 본래 임금지급 요거를 청구할 때는 과실상계분리 적용 안 된다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원래급부 상당의 이행 청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도 과실상계분리 적용 안 한다는 거.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하여 이를 398조 2항에 따라 감액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는 것.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관련되어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이지 요 원상회복, 원래 원물 반환받아가는 거 거기는 과실상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의 불법행위자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다. 원칙이 그렇고 중요부분 착오를 적극 이용 또는 편성한 경우 고의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고의불법행위 상당할 정도 그런 정도의 고의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과실상계 주장 허용 안 된다. 고의불법행위 한자하고 비슷하게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경우에 매수인 또는 도급인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 주장하는 거 허용할 수 없지만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인데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 그 사람은 과실상계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고의 불법행위한 피용자는 과실상계 주장 못해도 대체 책임이라 볼 수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 요거는 과실상계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또는 이득공제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채무자의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하여 채권자는 보험료를 지급받는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채무자의 이 사건 위반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득 공제하는 그것을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산정된 손해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한다라는 것.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 한번 읽어보시고 514페이지 6번 중간이자의 공제 불법행위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 하여 채권자가 장래 일정한 시기에 발생한 손해액을 현재 일시금으로 청구해서 받는 경우 나중에 받을 거 일시적으로 받으니까 거기서 중간이자는 공제해야 된다라는 것.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은 고도의 유통성이 보장되는 가치척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법 397조는 비금전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과 달리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특칙을 주고 있다. 또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요건상 특칙.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번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론주의 원칙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주장해야 된다.
효과상의 특징, 금전 재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따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오늘은 이상하게 여기까지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손해배상 예정의 개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손해배상 예정계약의 성질. 손해배상 예정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하는 조건부 계약이고 기본 채권관계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저 앞에 그 매매 쪽에 계약금 계약 쪽에서 일부 보고 왔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을 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이 규정 적용 안 된다는 거. 물론 약정할 때 뭐 미리 약정해 두는 거는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면은 불법행위에 적용할 거는 아니라는 거. 따라서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배상액 합의와의 구별. 배상액 합의는 손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배상액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죠. 손해배상액 청구의 요건. 배상액 예정계약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배상액 합의는 채무불이행 있고 난 뒤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전에 했고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그때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손해배상 예정의 효과. 청구의 범위.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안 해놨다면 별도의 특별손해 청구 못한다는 거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예정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일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금전 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517페이지 위에 도급계약 관련돼서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 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게 없으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에 위약벌의 내용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아니면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액 이외의 별도의 배상 청구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대한 영향 여부. 손해배상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한 4줄 내려오시면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 정도 하시고,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불가라는 거. 위약금.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약금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 사안의 입증에 의해서 제재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약벌로 처리될 수 있다. 하여튼 뭐 결국에는 의사 해석의 문제가 될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하나의 계약의 재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때의 그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로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 아니면은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이중적 적용을 둔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조항이 있고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은 그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관련 판례. 위약금은 민법에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위약벌로 주장하는 자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주장 입증돼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그냥 위약벌로 딱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 위약벌이라고 쓰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직권감액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계약금과 구별. 매매 계약금 쪽에도 요 내용들이 대체로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 먹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각각 필요한 자리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은 주제가 관련 있는 걸 한쪽에 쭉 몰아가 쓰는 게 주제인데 있어야 될 자리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자 대위. 손해배상자 대위란 채권자가 그 채권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받은 데, 전부 배상받은 데라는 거.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위는 일부 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강제이행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채무불이행 손해에 관련되는 건 390조에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강제이행이 먼저 있다 했습니다. 의족의 강제이행의 개념. 강제이행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권 내용의 급부를 실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집행의 면에서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 절차와 방법 및 실행 순서는 민법 389조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는데, 보전처분과 구별. 보전처분인 금전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에 의한 가압류, 비금전채권에 의한 가처분은 장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현재의 곤란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집행기관에 의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이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집행권은 없이 행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용증만 가지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을 해서 일단 가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 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이고, 법무사가 강점 있는 게 이 가압류 가처분 이쪽이죠.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권은, 강제집행은 신청하기 위한 일정의 문서를 집행권원이란다.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그 청구권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다. 여기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을 비롯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 외국 판결의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 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와 공정인이 공정정서의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정서, 그리고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 검사의 집행명령
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제이행의 방법, 직접 강제. 물건 인도 채무에서 채무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금전 채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채권 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주로 금전, 물건 등의 주는 채무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거.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에 의해야 된다. 직접 강제가 허용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친족법상 유아 인도 청구는 물건의 인도가 아니고 유아의 인격 침해의 염려 등을 이유로 해서 간접 강제만 허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라는 거. 요즘은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부각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 국제 결혼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살다가 싸우고 나면 애를 얻고 가버린다는 거죠. 직접 강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금전 채권을 기초로 한 부동산, 의제 부동산,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 거기에 강제경매와 그리고 담보권 실행 경매 이런 것들이 있고 금전 채권 관련돼서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추심 전부 명령과 관련되어서 밑에 표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자귀채무, 예컨대 건설 철거 채무나 물건 운송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의 출연, 법인의 재산 목록 작성 의무, 정권의 서명 등 비대체적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강제나 대체 집행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무를 이행시키는 방법이라는 것. 간접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나 채무자만의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경우에 채무 내용에 따른 급부 실현이 불가능, 화가의 그림 제작 의무 등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이 현대 인격 존중 사상 등에 반하는 경우, 근데 부부의 동거 의무에는 간접 강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결국에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에 대한 강제이행. 채무자가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일정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대용 판결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강제이행.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는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조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제거 이야기하겠지만 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강제이행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 별개의 요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병존하여 양립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